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BMW를 관심 갖게 된 이유는 럭셔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마감 소재 같은 것들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좀 잘 나간다는 느낌. 유명하죠. ZF 8단 미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과 극입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본네트에 방음 패드가 없다는 게 조작 버튼 자체가 에어컨을 바로 못 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황기사입니다. 치열한 D세그먼트 시장에서 최강자, 교과서 또는 왕의 기한이라는 극찬이 끊이지 않는 BMW의 준중형 세단, 바로 BMW 320i입니다. 더욱 커진 차체와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바탕으로 7세대 G바디 BMW 320i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BMW 320i 차주분을 만나러 부산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사 구독자 여러분들. 2021년식 320i G바디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량 소개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1년식 G바디 320i 럭셔리 패키지고요. 이노플이 없는 트림입니다. 이 친구가 184마력에 30.6토크죠. 네네. 그러면 이 차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프로모션 할인 같은 건 얼마나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총 합쳐서 거의 900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이노프리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노프리가 이노베이션 패키지 200만원,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 140만원에서 총 340만원짜리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노프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00만원이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가 5,4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제가 900만원 할인을 받아서 취등록세까지 다 합쳐서 4,700만원 가량 지불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년 11월 달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신차로 구매하시고 나서 받아보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게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노프리가 없는 모델이어서 상대적으로 또 수요가 없었고, 그리고 바로 평택항에서 PDI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2주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17,200km 주행하고 있습니다. BMW 320i를 구매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19년식 미니쿠퍼 3도 SD 모델을 타고 있었고, 그거를 1년 반 정도 운행을 하다가 320i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BMW 320i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 제가 BMW를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때 갑자기 BMW 246 32i 처음 사왔는데 초등학생이었지만 그 BMW 엔진 배기음과 기계적인 느낌이 감성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BMW 계열인 미니쿠퍼 320i를 구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필 320i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320D도 있고 330e와 320i가 있었는데 5 시리즈도 있잖아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구하는 목적성과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목적성이 어떤 건가요?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 자체가 직관성이거든요. 차량의 기본 특성인 잘 달리고 잘 서고 그 다음에 잘 도는 것, 거기에 충실한 차가 아무래도 3 시리즈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320 3 시리즈를 골랐고, 보통 M 스포츠 패키지가 인기가 많잖아요. MSP를 선택하시지 않고 럭셔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 승차감을 좀 더 중요시를 했고요. 그리고 럭셔리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시트거든요. 시트 자체가 M 스포츠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알칸타라 시트였고, 럭셔리 트림에는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앉아보니까 더 편안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럭셔리가 더 맞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서스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럭셔리에 조금 더 나은 부드러운 승차감과 이런 실내 옵션들이 만족을 하셨던 거네요. 네네. 럭셔리 트림과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의 실내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우선 외관적인 부분을 보시면 범퍼 디자인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다르고,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는 보통 크롬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로 넘어가면 대부분이 블랙 하이글로시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보시면 스티어링 휠과 그리고 센터 패널 마감 소재 같은 것들이 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이 천장.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베이지 느낌인데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천장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BMW 320i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 고민했던 게 스팅어 2.5 터보를 고민했었습니다. 스팅어요? 네네. 스팅어를
제가 비교 대상으로 올렸던 이유는 현대기아에서 걸작이지 않습니까? 결정 맞아요. 제가 보증해요. 그리고 또 최초로 프린 세단으로 출시를 한 점도 인상이 깊은데 그래도 브랜드 헤리테이지와 명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BMW가 더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3 시리즈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BMW 320i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멈추는 본질적인 요새에 충실히 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잘 달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차가 184마력 즉 200마력이 안 되는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나가는 느낌 자체가 184마력답지 않게 좀 잘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롱스트로크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기어비 자체 좀 길게 쓴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디젤 엔진처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치고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잘 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핸들을 틀었을 때 피드백이 빠릅니다. 스티어링 휠을 내가 돌리는 만큼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안정감 이런 요소들이 느껴지고요. 브레이크 성능 또한 원피스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밟으면 저만큼 멈출 수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선다라는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량이 G바디로 넘어오게 되면서 휠 베이스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차체의 고속 안정성도 좀 높아졌고요. 서스펜션이 약간 세팅이 좀 바뀌다 보니까 F바디의 컴포트성은 계승을 하되 그 E바디 시절의 스포츠성을 물려받았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 게 이 녀석이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미션을 꼽을 수가 있는데 유명하죠. ZF 8단 미션. 장착으로 인해 가지고 동력 손실을 막아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연비도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항속 주행만 하면 19km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19가 나온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세팅된 기어비가 아닌가. 그에 따라서 또 초반에 가속을 할 때도 빨리빨리 변속을 해줌으로써 좀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주는 애가 바로 ZF 8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 고속도로 항속 주행하셨을 때 연비가 19까지 나와보셨다고 했는데 그 일반 공도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10km 아니면 11km 이렇게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으로 꼽고 싶은데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기아의 K8이나 그랜저, 소나타 K5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덜 피곤한 차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덜 피곤하다라는 게 물론 승차감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거친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이나 소음 같은 거를 끝에서 한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주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해도 그렇게 엄청 피곤하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승차감이 이 정도면 3 시리즈 치고 괜찮네? 라는 생각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M 스포츠 패키지와 럭셔리 패키지 둘 다 시승을 해봤는데 럭셔리가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럭셔리랑 M 스포츠 패키지를 다 시승해보셨는데 그 승차감의 차이가 분명한가요? 진짜 극과 극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포츠 주행이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지향을 한다 하면 무조건 M 스포츠 패키지로 가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저같이 편안하고 스포츠 주행 같은 거를 둘 다 잡고 싶은 분한테는 그래도 럭셔리 패키지가 더 맞지 않나.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으로 디자인을 꼽고 싶은데요. 앞부분에 크롬 장식으로 인해 가지고 D7답지 않게 고급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반했던 부분은 이 사이드 프로폴션 부분이었는데 특히 후륜구동 자동차를 보면 오버행 자체가 짧지 않습니까? 요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뭔가 단정한 비율을 가진 신사 같은 느낌을 줘서 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체 사이즈가 전 세대 대비해서 전장, 전폭, 전공 다 좀 커지다 보니까 MSG 조금 넣어서 5 시리즈 같아요 약간. 그런 말 하시면 이제 5 시리즈 오너분들이 또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저만 먹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디자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후면부의 테일램프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말 반해가지고 구매하게 된 동기고요. 테일램프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뭐 렉서스의 테일램프라고 또 렉서스요? 네네 렉서스라고 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이제 렉서스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 눈으로만 봤을 때 이뻤기 때문에 장점으로도 꼽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배기구 있지 않습니까? G바디 세대에서는 또 양쪽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좀 더 비율적으로 성숙한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옵션 구성을 또 제가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옵션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고가로 좀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4천만 원대 중반대 치고는 있을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나 그런 건 없더라도 제가 가장 많이 쓰는 HUD나 전동 시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HUD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성이 좋기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따로 계기판을 쳐다보지 않고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썬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열선 핸들 그리고 열선 시트. 네네. 근데 요새 BMW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랑 10.25인치 요 내비게이션. 요새는 시인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전 F바디보다는 이 부분은 좀 칭찬하고 싶네요. BMW 320i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 인테리어 자체는 좀 직관적이어야 된다.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작 버튼 자체가 워낙 유저 프렌들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버튼 자체들이 되게 좀 이전 F바디 세대들과 다르게 좀 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싶다. 이전 F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 누르면 감이 왔어요. 요거는 제가 운전하면서 한 번 더 쳐다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로 따져봅시다. 100km 저희가 항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잠시만 1, 2초만 밑에 쳐다보더라도 차는 2, 30m 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안전과도 직속이 되기 때문에 버튼의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저는 되게 단점으로 꼽고 싶고. 그리고 옆에 시동 버튼 있잖아요. 시동 버튼도 되게 작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응됐지만 초반에는 적응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에어컨을 바로 못 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시면 메뉴 AC 들어가서 히터 환기 한번 터치로 눌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냉난방 AC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이게 에어컨이 나옵니다. 이거는 또 안전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뉴 AC랑 맥스 AC가 있는데 네. 메뉴 AC를 눌러서 여기만 몇 번 조작해야 에어컨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맥스 AC도 말씀하셨듯이 누르면 바로 에어컨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부터 맥스로 틀기가 싫거든요. 맥스 AC를 누르면 에어컨이 바로 켜지긴 하는데 풍향이 완전 만땅으로 나오는 거고요. 네네. 조작감 자체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럼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터널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에 보시다시피 3D 내비게이션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굴 들어온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왜 넣었는지 BMW 코리아한테 묻고 싶습니다. 옆에 뭐 차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선만 나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터널 밖으로 나오면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 지도가 켜지는데 터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반복하면서 계속 얘가 또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고장날 요소만 높지 굳이 뭐 이걸 넣어야 되겠느냐. 근데 얘가 좀 또 단점이 있는 게 한국어 패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얘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요. 10분 충전해도 한 1%, 2% 찰까? 2, 3% 찰까? 되게 효율이 안 좋습니다. 1시간 무선 충전 때렸는데 10% 될까 말까면 의미가 없어요. 네, 발열도 심하고. 그렇죠. 가뜩이나 예전에 화재 이슈도. 그거는 엔진 개통이고. 예.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앰비언트 라이트 요거 자체가 색상이 표현된 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엄청 화려하다는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F바디 시절 때나 아니면 다른 G바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 요게 전부 다 라이트 조정하는 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버튼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어째 보면 직관성, 조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굉장히 어색하다고 저는 느낌이 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핸들 위치랑 요거 페달 위치 그리고 의자 시트 위치 자체가 여기 얼라인이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운전할 때 내가 골반을 왼쪽으로 좀 틀어서 운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 지인도 G바디 타신 분들도 그런 느낌을 살짝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단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컵홀더 배치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쉽거든요. 요새 나온 차들 특히 제네시스 종류를 보면 컵홀더 위치 자체를 되게 옆으로 잘 빼가지고 조작 편의성이나 위치 그런 거를 되게 프렌들리하게 잘 구성을 했는데 요건 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G바디로 넘어오면서 차체가 커졌긴 하지만 그래도 3 시리즈이기 때문에 실내가 좀 좁거나 그런 거는 단점이 아니신가요? 현재까지는 저한테는 단점으로 작용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까지 애기도 없고 와이프랑 둘이서 운행을 자주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없는데 애가 특히 둘 이상이면 저는 이 차는 적극 권유하진 않습니다. 패밀리카로 타시기에는 약간은 부족하실 수도 있다. 트렁크는 어떤가요? 트렁크 자체는 골프팩 기준으로 2-3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단점으로는 본네트, 방음 패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정가 자체가 5천만 원 넘는 차인데 본네트에 방음 패드가 없다는 게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G바디 3 시리즈 같은 경우가 지금 썬루프가 기본 옵션이잖아요. 이 썬루프 잡소리가 있다는 좀 카더라 통신도 있던데 어떤가요? 저도 그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너를 돌거나 거친 노면을 갈 때는 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형님들.
BMW 320i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주로 드는 게 유류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득 주유하면 고속도로 항속 주행하고 도시 시내 주행 7대3 비율로 하면 거의 한 700km 정도는 타는 것 같더라고요. 만땅 넣었을 때 한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기름값 쌀 때는 제가 한 8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요새는 10만 원 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자차까지 포함해서 1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BMW 320i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지는 않나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느꼈던 그 감정을 만약에 자식이 나오면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15년까지도 보유를 하면서 애지중지하게 잘 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스포츠 주행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또 승차감까지 챙기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럭셔리 트림이 가장 최적화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BMW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BMW가 거의 100년을 이어온 내연기관의 역사는 굉장히 그 헤리테이지가 신뢰할 만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전기차 시대를 접어들면서 테슬라, 심지어 현대기아한테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BMW가 전기차를 내놓는 행태 자체를 보면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전기차까지 동시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공간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좀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믿지 말고 연구와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제가 BMW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대에도 그 신뢰가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BMW가 전기차 시대에도 살아남아가지고 테슬라를 견제하고 또 활발히 활동하면서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형님들, 요새 굉장히 핫한 BMW 320i, 특히 럭셔리 트림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를 촬영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